시그너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도시의 밤하늘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냈고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흥분과 값비싼 향수, 그리고 오늘 밤의 주인공인 아우라 그룹의 신작 향수, 에테르 에테레아의 신비로운 향이 뒤섞여 떠다녔다. 시나리는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한 막 너머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 기둥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심플한 네이비 실크 드레스는 명품 로고 하나에 없이도 그녀의 단아한 실루엣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길게 푼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차분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술에 가져가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공간은 소음과 불빛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향의 교야양곡이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후각은 볼룸 안의 모든 냄새 분자를 해체하고 재조립했다. 톡 쏘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는 이제 막 관계를 시작한 젊은 연인의 설렘을, 묵직한 우디 향은 중후한 기업 회장의 관록을, 달콤한 플로럴 향은 사교계의 여왕이 뿌리는 인위적인 매력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 모든 향기 위로 그녀가 창조한 에테르가 지휘자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베르가못의 상쾌한 첫 인상, 아이리스와 자스민의 우아한 심장, 그리고 엠버와 머스크의 관능적인 잔향.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이야기였다. 시나린 연구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우라 그룹의 홍보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구석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몇 분이 당신과 인터뷰하고 싶어 합니다. 에테르의 탄생, 비화에 대해 궁금해하더군요. 하리는 옅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팀장님, 향수가 스스로 말하게 두는 편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를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바로 강지훈이 그녀에게서 발견한 특별함이었다. 볼룸 2층 VIP들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강지훈은 유리 난간에 기댄 채 아래층의 소란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냉철한 CEO.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임원들과 어떻게든 눈에 띄려는 정재계 인사들이 맴돌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둥 옆에 서 있는, 소란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를 지키고 있는 신하린에게 3년 전 그가 수많은 연구 보고서, 더미 속에서 그녀의 논문을 발견했을 때를 기억했다. 향기와 무의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시장 트렌드와 화학적 안정성에 집중할 때 그녀는 향기의 본질, 즉 인간의 영혼을 건드리는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신제품 개발팀의 숨겨진 핵심 인력으로
발령했다. 그리고 에테르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출시 전 사전 예약만으로 이미 올해 목표 매출의 70%를 달성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보석이었고 그가 발견한 비밀 병기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재능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관찰은 볼룸 입구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으로 깨졌다. 태산그룹의 에유 후계자 마상태가 요란하게 등장한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값비싼 슈트에서는 천박함이 흘렀고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빌부터 사는 무리들이 파리떼처럼 따라다녔다. 마상태의 눈은 사냥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볼룸을 빠르게 훑었고 이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했다. 시나린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성공적인 론칭 파티를 망치고 그 중심에 있는 여자를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 주시해. 하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 마상태의 몸에서는 비싼 술과 저급한 욕망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났다. 이분이 바로 이번에 대박을 터뜨린 아우라의 신데렐라, 신하린 연구원인가. 마상태가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리는 몸을 살짝 뒤로 빼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찾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마상태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아니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이런 시시한 곳에 썩기에는 아까운 재능이야. 우리 태산으로 와. 내가 당신만을 위한 연구소를 차려주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게 해주겠어. 나를 포함해서. 그의 노골적인 말에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할인의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관심 없습니다. 마상태 전무님,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는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한 곳에서 태어나니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예의 바르면서도 가장 날카로운 거절이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가 시끄러운 곳이라고 규정해버렸다. 마상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별 볼일 없는 연구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하, 재미있는 아가씨네. 그는 억지로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좋아. 그 고요함이 얼마나 갈지 한번 보자고. 그는 뒤돌아서는 척하다가 옆을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 위에서 샴페인 2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할인에게 다가와 한 잔을 내밀었다. 오해는 풀자고. 이건 축하의 의미야.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의 태도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지만 하리는 더 이상의 소란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었다. 그가 자신의 잔을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찰나에 그의 엄지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서 미세한 가루가 그녀의 잔으로 떨어져 내렸다. 강지훈은 2층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상태의 음흉한 눈빛, 할인의 불편한 표정,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건배까지 그의 내면에서 차가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보안팀을 내려보내 신할인 연구원을 내 집무실로 모셔와. 조용히. 하지만 너무 늦었다. 마상태가 떠난 후 할인은 어색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뒤내 맛이 아주야 희미하게 혀끝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샴페인 자체의 맛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테라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세상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수십 개로 번지며 눈앞에서 춤을 췄다. 그녀가 창조한 에테르의 향기마저 왜곡되어 코끝을 어지럽혔다. 짧은 신음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현기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테이블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무심한 얼굴들 사이로 2층 라운지에서 자신을 향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오려는 한 남자. 강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꿍. 그녀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다. 볼룸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은 멈췄고 모든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의 세상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그의 심장을 때리는 격렬한 고동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분노와 지독한 충격이 휘몰아쳤다. 자신이 발견한 보석,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순수한 재능이 그의 눈앞에서, 그의 파티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신할인이 쓰러진 순간 화려하게 빛나던 그랜드 볼룸의 시간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첫 번째 조각은 날카로운 비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번지는 샴페인 거품으로 이루어진 혼돈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진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그 모든 혼돈을 뚫고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강지훈의 시간이었다. 그가 2층 라운지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몇 초의 시간 동안 세상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의 경악한 얼굴, 걱정스러운 속삭임, 그 모든 것이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대리석 바닥에 인형처럼 쓰러져 있는 할인의 모습만이 박혀 있었다. 모두 비켜 서세요. 응급구조됩니다. 그가 인파를 헤치고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전문적인 복장을 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등에 응급 의료 서비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접이식 들것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신속하고 침착해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다.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물러나 주세요. 한 남자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는 능숙하게 할인의 목과 맥박을 확인하는 척했다. 호텔 보안 요원들조차 그들의
전문적인 모습에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강지훈의 발이 멈칫했다. 본능적인 위화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너무 빨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까?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그를 흘끗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들은 할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것 위로 옮겼다. 얇은 담요가 그녀의 얼굴 위까지 덮였다. 그들이 그녀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강지훈은 그들의 소매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을 포착했다. 그것은 의료진의 것과는 거리가 먼 특정 사설 보안 업체에서 사용하는 문양이었다. 마상태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구조가 아니라 납치였다. 잠깐 그가 소리치며 그들을 향해 몸을 날리려던 순간 마상태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장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강 총수님, 저 직원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다 놀랐습니다. 저희 태산그룹의 협력병원에 연락해 드릴까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비켜.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마상태는 그 기세에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그의 임무는 단 몇 초라도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 그 짧은 순간 가짜 응급구조대원들은 이미 할인을 데리고 직원 전용 비상구를 통해 사라진 후였다. 마상태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흉한 미소를 감추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좋은 뜻으로. 강지훈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마상태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비상구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텅 빈 뒷골목이 그를 맞았다.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뒤따라왔다. 총수님, 놓쳤습니다. 차종도 번호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충격, 분노, 당황, 그 모든 것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빈곤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다. 그것은 순도 높은 재련된 살이었다. 그는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그것을 빼앗아 들었다. 지금부터 이 호텔은 전면 폐쇄됩니다.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볼륨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김 실장, 네, 총수님, 우리 팀을 소집해. 코드 레드다. 10분 내로 여기. 시그너스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지휘 본부를 설치한다. 호텔의 모든 CCTV 영상, 출입 기록, 지난 6시간 동안의 모든 통신 기록을 확보해 내부 협조가 없을 시 해킹해서라도 빼앗아와. 코드 레드, 아우라그룹의 비공식 안보팀, 팀 섀도우에게 내려지는 최상위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코드였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코드였다. 강지훈은 마상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마상태는 애써 태연한 척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단순 실신 사건으로 태산그룹의 마상태 전무가 유력한 목격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것은 경찰의 수사를 마상태에게 집중시켜 그의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 라인이 마상태의 집안에 의해 오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추적은 지금부터 그의 손으로 직접 시작될 것이었다. 20분 후 시그너스 호텔의 로열 펜트하우스는 아우라 그룹의 임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고급 가구들은 한쪽으로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와 서버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 샤에도우이 요원들이 들어찼다. 전직 국정원 해커, 특수부대 출신의 작전팀장, 프로파일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지훈의 부름에 달려왔다. 팀의 수장인 안 팀장이 강지훈 앞에 서서 보고했다. 그는 UDTCL의 전설적인 팀장 출신으로 강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안보를 책임져 온 충신이었다. 총수님,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이동 준비된 검은색 밴을 타고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고 5분 만에 강변북로에서 추적이 끊겼습니다. 대포차 여러 대를 이용해 중간에 바꿔 탄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두 남자가 할인을 밴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마상태의 통신 기록은 어떻지? 강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현재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놈도 바보는 아닌지라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 강지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놈은 지금쯤 할인 씨를 데리고 국외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항공편을 확인해. 김포와 인천공항의 모든 개인 전용기 이륙 스케줄, 마상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출국 기록을 전부 확인해. 항만도 마찬가지다. 그의 집안이 소유한 선박들의 출항 기록도 뒤져. 요원들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정보들이 스크린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마상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경찰들은 1층에서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상태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자신은 그저 선의의 목격자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광경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저것이 그가 법을 믿지 않는 이유였다. 법은 가진 자들의 방패일 뿐 결코 약자를 위한 검이 되지 못했다. 총수님. 해킹팀의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마상태의 비서실 직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3일 전 지중해의 한 개인 소유 섬에 대한 여행 상품 링크를 공유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섬의 이름은 벨라 루나. 소유주는 파나마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안 팀장이 즉시 위성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은 섬이었다.
섬 전체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빌라와 개인 활주로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완벽한 요새이자 감옥이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강지훈이 명령했다. 잠시 후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의 출처는 결국 태산그룹의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찾았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안 팀장, 당장 우리 전용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벨라루나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현지 지부의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확보해. 총수님, 직접 가시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저희가, 내가 가. 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내 전쟁이야. 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잃었어. 내 손으로 되찾아 와야겠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차갑게 보였다. 그는 텅 빈 허공에, 그러나 마상태가 들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상태, 네가 어디에 있든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막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의식은 안개 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난파선의 조각처럼 느리고 불규칙하게 떠올랐다. 가장 먼저 돌아온 감각은 후각이었다. 낯설고 이질적인 냄새, 소독약처럼 차가우면서도 오래된 나무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맴돌았다. 그 다음은 촉각이었다. 깃털처럼 부드럽고 서늘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실크였다. 아주 값비싼 실크 시트. 신하리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자신의 방 천장이 아니었다. 높고 웅장한 아치형 천장이었고 중앙에는 정교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녀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파티, 마상태, 샴페인 잔,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경악한 표정으로 달려오던 강지훈 총수의 얼굴.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는 어디지?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은 비현실적일 만큼 호화로웠다. 18세기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앤티크 가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유화, 바닥에는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이 깔려 있었다. 한쪽 벽 전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창문이었지만 두꺼운 암막, 벨벳 커튼이 굳게 닫혀 있어 바깥 풍경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이것은 병실이 아니었다. 납치였다.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방의 유일한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에는 현대적인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두드렸다. 여기 누구 없어요. 문 열어요. 여긴 어디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방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려 했지만 커튼은 마치 벽에 고정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패닉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대로 소리를 지르다 탈진해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안 돼. 신하린,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것은 적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그녀는 향수 개발자였다. 수백 가지의 향료 속에서 단 하나의 불협화음을 찾아내기 위해 극도의 집중력과 냉철한 분석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시각적인 정보가 차단되자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향기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신경을 후각에 집중한 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번째 향기, 소금기, 축축하고 짭짤한 바다의 냄새였다. 서울 도심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청량하면서도 야생적인 바다 내음. 그녀는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향기, 식물.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여 들어오는 식물의 향기는 단순한 풀 냄새가 아니었다. 톡 쏘는 듯한 단 로즈마리와 은은한 라벤더 향, 그리고 그 뒤로 갓 짠 올리브 오일처럼 신선하고 푸릇한 향기가 느껴졌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조합이었다. 특히 올리브 나무의 향기는 그녀의 추측에 확신을 더했다. 세 번째 향기, 이 방 자체의 냄새. 가구를 만든 지 최소 100년은 넘었을 법한 고목의 냄새. 가구를 닦는데 사용한 레몬 폴리시의 상큼한 향.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방을 이전에 사용했던 누군가의 시가, 향까지. 이곳은 유서 깊은 장소이며 지금도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정보는 무기였고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유리잔이 놓여 있었다. 화장실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수건과 세면도구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감금이라기보다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하지만 창문과 문은 요새처럼 견고했고 전화기나 텔레비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 이것은 마상태가 선사하는 아기로 가득 찬 환대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배식구가 열렸다. 말없이 음식이 담긴 쟁반이 안으로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샐러드와 구운 생선, 그리고 빵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쟁반을 코 가까이 가져갔다. 구운 생선에서는 타임과 오레가노의 향이 났다. 샐러드에 뿌려진 것은 발사믹 식초와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었다. 모두 지중해식 요리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들이었다. 그녀의 추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을 천천히 먹었다. 힘을 비축해야 했다. 음식을 다 먹고 쟁반을 다시 배식구로 내밀었을 때 밖에서 쟁반을 받아가는 남자의 손이 언뜻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의 코가 새로운 정보를 포착했다. 싸구려, 스파이시,
계열의 남성용 스킨 냄새,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 그녀는 그 향기를 머릿속에 각인했다. 감시자 A. 그날 저녁 다시 음식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냄새가 났다. 샌다루드 향이 섞인 비누 냄새와 갓 내린 커피의 진한 아로마. 다른 사람이었다. 감시자 B.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후각이 이 감옥의 CCTV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몰라도 그들의 향기로 그들을 구별하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하리는 의도적으로 작은 실험들을 시작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반응 속도를 체크했다. 일부러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를 시험했다. 감시자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듯 절대 문을 열지 않고 배식구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교대 시간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는 감시자 A의 스킨 냄새와 저녁 식사를 가져다주는 감시자 B의 커피 냄새, 그리고 그 사이 아주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듯한 또 다른 향기가 있었다. 가죽과 기름이 섞인 관리인이나 기술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냄새. 감시자 C. 그녀는 방 안을 끊임없이 서성이며 몸을 단련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탈출의 순간을 위해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수집한 향기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했다. 바다, 소금, 로즈마리, 라벤더, 올리브, 지중해의 어느 섬일 것이다. 감시자는 최소 3명, 교대 근무,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고리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한 졸이 아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는 조용히 판을 읽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는 닫힌 커튼에 아주 작은 틈새로 손을 뻗어 바깥을 엿보는데 성공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본 것은 수평선 위로 떠오른 유난히 밝고 둥근 달이었다. 그리고 달빛을 받아 은사액으로 반짝이는 끝없는 바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낯선 땅에 홀로 버려졌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시 한번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가 자기를 찾고 있기는 할까? 강지훈 총수는, 그 마지막 표정은.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았다. 약해지면 안 됐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만약 자신을 찾고 있다면 자신 또한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그 공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분석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유리 구두를 스스로 무기로 만들어 이 빌어먹을 성을 빠져나갈 터였다. 지상 4만 피트 상공. 강지훈의 전용기 걸프스트림 G9은 소리 없이 밤에 장막을 가르고 있었다. 아래로는 대륙과 대양이 경계 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다.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그곳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의 눈과 귀가 모이는
하늘에 떠 있는 지휘 본부였다. 신하린이 사라진 지 48시간이 흘렀다. 그에게는 48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바닥으로 쓰러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과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이 떠올라 그를 질식시켰다. 죄책감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 같은 의지가 되어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비행기 내부는 최고급 라운지에서 첨단 전쟁 상황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비,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버, 그리고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팀 샤도의 핵심 요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보고하겠습니다. 안 팀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서울에서 사라진 벤의 흔적은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놈들은 최소 5대 이상의 대포차를 이용해 도심을 빠져나간 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차량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였다. 마상태는 현재 자신의 저택에서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아우라 그룹의 파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산그룹의 법무팀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 사건은 과로로 인한 실신으로 축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에게는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건조했다. 벨라루나 섬은 파나마에 등록된 유령 회사 소유입니다. 등기 이사들은 전부 대리인이고 자금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소유주를 밝히는데 최소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완벽한 법적 방어벽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마상태는 거대한 자본과 법률가들이 쳐놓은 철옹성 뒤에 숨어 그를 비웃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강지훈은 그것을 억누르고 더욱 차갑게 이성을 벼렸다. 정문을 뚫을 수 없다면 성벽 아래에 개미굴을 파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해킹팀 진행 상황은 통신화면 너머로 전직 국정원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던 박주임이 피곤한 얼굴로 답했다. 마상태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의 주변 인물들로 변경했습니다. 비서, 운전기사, 개인 경호원,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룸살롱의 마담까지 그의 그림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걸 찾아내 그것은 명령이자 기원이었다.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해커들이 마상태의 주변 인물들의 디지털 세계로 침투했다. 그들의 이메일,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온라인 쇼핑 목록까지 사생활이라는 이름의 모든 데이터가 아우라 그룹의 서버로 빨려 들어왔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였고 명백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정의는 더 이상 법전 안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신하린의 안전? 그것이 그의
유일한 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화면 위로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누군가의 불륜, 누군가의 쇼핑 중독, 누군가의 뒷담화, 거대한 정보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지휘본부 안에는 키보드 소리와 요원들의 낮은 신음소리,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냄새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신입 요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팀장님, 여기 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화면에는 마 상태의 개인 운전기사인 박모 씨의 금융거래 기록이 떠 있었다. 박 기사, 알려진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빚 3천만 원을 일시에 상환했습니다. 평소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안 팀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자금 출처는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 입금입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너무나 절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신입 요원이 다른 창을 띄웠다. 사건 발생 5일 전 박 기사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송금인은 오션 트레이딩이라는 작은 무역 회사입니다. 강지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션 트레이딩,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네, 저희도 처음 보는 회사입니다. 태산 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커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두 개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오션 트레이딩, 다른 하나는 벨라 루나 섬을 소유한 파나마의 유령 회사였다. 찾았습니다. 해커의 목소리가 흥분에 떨렸다. 두 회사의 등기 이사 명단에 동일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챙, 홍콩 국적의 변호사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전문 브로커입니다. 마침내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마상태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보낸 회사가 벨라 루나 섬의 소유주와 연결되어 있었다. 점과 점이 이어져 희미한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 기사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번 납치 계획의 하수인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잘했다. 강지훈이 나지막이 칭찬했다. 몇십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칭찬이었다. 그럼 이제 벨라루나 섬으로 향하는 물적 증거를 찾아 놈들이 하린 씨를 그곳으로 옮겼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거다. 비행기, 선박, 혹은 물류, 명령이 떨어지자 팀은 다시 한번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 목표는 데이비드 챙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그리고 벨라 루나 섬 주변의 모든 물류 이동 기록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총수님타 박 주임이 외쳤다. 벨라 루나 섬의 소유주인 유령 회사가 사건 발생 6시간 후 몰테에 위치한 한 특수 물류 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금 명목은 특별 화물 긴급 운송입니다. 몰타. 벨라 루나 섬에서 헬리콥터로 30분 거리에 있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였다. 그 특별 화물이 뭔지 알아낼 수 있나? 어렵습니다. 고객 정보는 최상위 기밀로 분류되어. 하지만 이 물류 회사의 주력 사업은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 인력 및 물품의 비공식 운송입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납치, 밀항, 도피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실상의 범죄 조직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마상태는 서울에서 신하린을 납치한 후 박 기사와 같은 하수인을 통해 중간 거점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몰타의 전문 운송 조직을 이용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녀를 벨라 루나 섬으로 옮긴 것이다. 강지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떠 있는 벨라 루나 섬의 위성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했던 그 작은 섬이 이제는 모든 의혹의 중심이 되어 검붉은 심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저 안에 있었다. 보이지 않던 거대한 그물이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다. 안 팀장, 네, 총수님, 현지 지부에 연락해서 우리 쪽 최고의 요원들로 정찰팀을 꾸려 지금 당장 몰타로 보내. 그들의 임무는 행동이 아니라 감시다. 물류 회사를 감시하고 벨라 루나 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해상 경로를 파악해 섬의 경비 수준, 교대 시간, 모든 것을 알아내. 알겠습니다. 강지훈은 조종실로 향하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기장, 항로 변경한다. 목적지는 몰타 최고 속도로. 사냥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창밖은 늘 두꺼운 커튼에 가려져 있었고 방 안의 조명은 밤낮 없이 일정한 밝기를 유지했다. 신하린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는 식사 쟁반뿐이었다. 일주일이었을까? 열흘이었을까? 감금 생활이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무뎌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생존 본능이 뿌리 내렸다. 그녀는 연기하기 시작했다. 음식 쟁반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움츠렸다. 쟁반을 받아드는 손을 일부러 떨었고 감시자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식사는 절반 이상 남겼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구석에 웅크려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데 썼다. 절망에 빠져 서서히 말라가는 가련한 희생자.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이었다. 적을 속이는 최고의 방법은 적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주는 것이다. 마상태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기를 바랄 터였다. 그녀는 기꺼이 그 관객 없는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주었다. 감시자들은 처음 며칠간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무기력한 모습에 익숙해졌다. 경계심은 느슨해졌고 그들의 테마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 겉으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치열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오감, 특히 후각은 24시간 작동하는 레이더였다. 그녀는 귀를 바닥에 대고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묵직하고 거친 군화 소리는 감시자 A, 싸구려 스킨과 담배 냄새의 것이었다. 그는 항상 초조해 보였고 걸음걸이에서부터 짜증이 묻어났다. 반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고양이 같은 발소리는 감시자 비센다루드 비누와 커피 냄새였다. 그는 빈틈없고 냉정한 프로였다. 그리고 가끔 느긋한 콧노래와 함께 들려오는 슬리퍼 끄는 소리는 감시자 C, 가죽과
기름 냄새의 것이었다. 그는 이 빌라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자인 듯했다. 그녀는 소리와 냄새를 통해 이 공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항상 왼쪽 복도 끝에서 왔다. 그쪽 방향에서 희미한 음식 냄새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주방이 있을 것이다. 반면 감시자들의 교대는 오른쪽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그쪽에서 외부 공기와 함께 새로운 감시자의 냄새가 유입되었다. 정문이나 경비 초소가 그쪽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 감옥을 탈출할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녀만이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없는 무기, 바로 향기였다. 그녀의 실험실은 호화로운 욕실이 되었다. 그녀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재료를 모았다. 첫 번째 재료, 알코올. 그녀는 욕실에 비치된 고급 화장품들 중에서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은 스킨토너와 마우스워시를 골랐다. 향을 추출하고 증폭시키는데 필수적인 용매였다. 두 번째 재료, 향료. 식사 때마다 나온 레몬 조각과 오렌지 껍질, 로즈마리 가지를 몰래 숨겨 침대 밑에서 말렸다. 욕실에 라벤더 향, 이비옥제와 비누도 훌륭한 재료였다. 그녀는 비누를 잘게 긁어 모으고 이비옥제 소금을 물에 녹여 농축시켰다. 세 번째 재료, 자극제.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재채기를 유발할 만한 물질을 찾았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감시자 A가 식사를 가져다 준 직후에 항상 코를 킁킁거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먼지 알레르기가 있거나 혹은 특정 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카펫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는 먼지를 모으고 후추가 뿌려진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는 후추 알갱이 몇 개를 몰래 챙겼다. 그녀는 밤마다 감시자들이 잠든 시간에 욕실에서 조심스럽게 실험을 진행했다. 유리잔을 비커 삼아 스푼 손잡이로 재료를 빻고 섞었다. 말린 허브와 과일 껍질을 토너에 담가 향을 우려내고 농축된 입욕제와 비누 가루를 섞어 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지와 후추 가루를 섞어 자극성을 극대화했다. 그것은 향수라고 부를 수 없는 끔찍한 악취와 자극성을 가진 화학 무기에 가까웠다. 목표는 단 하나,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 이 냄새가 퍼져나갔을 때 감시자들이 가스 누출이나 화재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감시자 A의 알레르기 반응을 폭발시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무기는 준비되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었고 배 식구는 너무 작았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가구, 및 카펫 아래, 벽면 하나하나를 두드려 보며 숨겨진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욕실의 대리석 타일 뒤편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샤워 부스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은 환풍구가 있었다. 정교하게 제작된 대리석 덮개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타일 사이에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몰래 숨겨둔 포크 손잡이로 틈을 긁어내 덮개를 열었다. 안에서는 외부의 공기와 연결된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환풍구는 사람이 지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향기 폭탄을 빌라 전체로 퍼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환풍구 안으로 손을 뻗어 구조를 더듬었다. 여러 개의 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환풍 시스템은 아마도 이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과 복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탈출로가 될 터였다. 계획이 세워졌다. 첫째,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을 노린다. 감시자 A가 근무를 마치고 감시자 B가 오기 전 약 3분간의 공백. 그 시간은 복도의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이다. 둘째, 환풍구를 통해 직접 만든 혼란의 향기를 살포한다. 특히 감시자 A의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화재 경보나 가스 누출 경보를 울리게 할 가능성을 노린다. 셋째, 경보와 혼란으로 인해 감시자들이 문을 열고 확인하러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뒤를 공격해 방을 빠져나간다.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았다. 하지만 0은 아니었다. 0이 아닌 이상 시도할 가치는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성된 무기를 작은 잼 병에 담아 손에 쥐었다. 끈적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액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발톱을 펴린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보았다. 여전히 달과 바다뿐이었지만 이제 그 풍경은 그녀에게 절망이 아닌 결의를 속삭였다. 기다려요. 강지훈 씨, 만약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나도 당신을 향해 가고 있을 테니.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중걸거렸다. 고요 속의 지적인 게임은 이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이 빌라에는 그녀가 작곡한 지독한 향기의 교향곡이 울려 퍼질 것이었다. 몰타의 수도 발레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낡은 석조 빌라를 임대한 아우라 그룹의 임시 지휘 본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과 그의 팀이 이곳에 도착한 지 나흘이 지났다. 나흘 동안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절망적인 보고서뿐이었다. 벨라 루나 섬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안 팀장이 위성 사진과 장거리 촬영 영상을 번갈아 가리키며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섬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 선착장과 헬기 착륙장뿐입니다. 해안선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지점마다 열 감지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24시간 무장 경비정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도 섬의 경계선을 따라 움직이는 경비원의 격견들의 열 감지 영상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았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신하린 연구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의 턱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가 이곳 몰태서 허비하는 매 순간 신하리는 저 외딴 섬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터였다. 그는 마상태에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아우라 그룹의 투자팀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태산 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고, 법무팀은 과거 태산 그룹이 저질렀던 불공정 거래 혐의들을 들추어내 익명의 제보 형태로 언론과 검찰에 흘렸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당장 신하린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사이버팀, 섬, 내에브,
네트워크에 디지털 방법은 아직인가? 통신 화면 너머에 박주임이 고개를 저었다. 섬은 독립적인 위성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은 군사용 수준의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총수님, 물리적인 접근 없이는 물리적인 접근. 그것은 곧 불가능을 의미했다. 지휘 본부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그는 전장을 내려다보는 지휘관이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야 했다.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거다. 아무리 완벽한 요새라도 식료품은 보급받아야 하고 쓰레기는 버려야 한다. 사람도 물자도 그 어떤 것도 외부와의 교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그 흐름을 찾아내. 그의 명령에 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벨라루나 섬의 유령 회사와 관련된 모든 상업적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미 없는 영수증과 송장들을 뒤졌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모두가 지쳐갈 무렵 해킹팀의 막내 요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팀장님, 이건 너무 사소해서 보고를 안 드렸던 건인데 그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중앙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화면에 뜬 것은 프랑스에 위치한 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내역서였다. 주문자 벨라 루나 에스테이트 관리사무소 섬의 유령 회사 주문 내역 피렌체산 오리스 압솔루트 10ml 결제 금액 215유로 배송지 몰타 발레타 시내의 한 사서함. 안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오리스 앱솔루트 향수 원료인가? 고작 200유로짜리 주문 때문에 우리의 추적을 멈출 순 없어. 다른 걸 찾아봐.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것을 제지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피렌체산 오리스 앱솔루트.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기억 저편에서 잊고 있던 한 장면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약 1년 전 에테르 향수 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 자리였다. 수많은 임원들 앞에서 시나리는 프로젝트의 핵심 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향수의 심장은 피렌체에서 3년간 숙성시킨 오리스 뿌리에서 추출한 앱솔루트입니다. 다른 지역의 오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파우더리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향이 없다면 에테르는 영혼을 잃게 됩니다. 당시 한 임원이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더 저렴한 대체제를 사용하라고 압박했다.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평소에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시나린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향수의 정체성이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향기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고집.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연구원의 의견대로 진행하세요.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데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지훈은 현실로 돌아왔다. 지휘본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오리스 앱솔루트. 그것은 시나린의 시그니처였다.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그녀의 영혼이었다. 이 주문, 배송 방식은? 강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특이하게도 일반 우편이 아니라 외교 행랑을 이용하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돈으로 보안을 산 겁니다. 현재 배송품은 파리에서 출발해 내일 오전 몰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 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총수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섬에 있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향수 원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강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메시지야.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다. 첫째, 시나린이 살아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감시자를 속이거나 설득해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재료를 주문하게 했다. 이것은 그녀가 보내는 생존 신호이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좌표였다. 둘째, 마상태가 그녀를 회유하거나 혹은 강제로 새로운 향수를 만들게 하기 위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오만함에 빠져 이 작은 주문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가 될지 깨닫지 못한 채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작은 향료병이 철옹성 같던 벨라루나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증이라는 사실이었다. 좌절과 피로에 잠겨 있던 지휘 본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모두의 눈에 희망과 흥분이 어렸다. 막다른 길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가느다란 실을 찾아낸 것이다. 강지훈은 섬의 위성 사진이 떠 있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어둡고 절망적이기만 하던 그 작은 섬이 이제는 공략해야 할 명확한 목표가 되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익명의 거래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디지털 실크로드를 따라 그녀가 보낸 향기의 흔적이 마침내 그에게 닿은 것이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배송 경로의 모든 것을 알아내 운송업체 담당 직원, 몰타 공항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1분 단위로 파악해. 그의 눈은 전의를 되찾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우리는 그 향수병에 우리의 답장을 함께 실어 보낼 거다. 마상태는 불안했다. 강지훈의 반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단순한 경찰 수사 방해나 언론 통제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태산 그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경쟁사로 빠져나갔으며 수십 년간 공들여온 해외 사업 계약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줄줄이 취소되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냐는 고함이 그의 귀를 찔렀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흉인 강지훈을 당장이라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손쉬운 대상에게 풀어내기로 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존재, 시나린에게.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그녀가 갇혀있는 빌라의 최상층 파노라마 스위트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녀의 절망을 확인하며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다. 철컥하는 소음과 함께 방의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었다.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 들려온 소리에 욕실에서 무기의 농도를 조절하던 신하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실험 도구를 숨기고 침대 위로 올라가 평소처럼 절망에 빠진 연기를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마상태가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중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오만함이 뒤섞인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의 아름다운 새장 속 카나리아는 노래는 안 하고 잠만 자나. 그가 조롱하듯 말했다. 하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공포에 질린 모습을 유지했다. 마상태는 방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방을 둘러보았다. 어때? 이 방이 마음에 드나? 강지훈, 그 자식이 너에게 제공해준 좁아 터진 연구실보다는 100배는 낫지 않나? 여긴 내 왕국이야. 이 섬 전체가 내 소유지. 하늘과 바다 말고는 아무도 엿볼 수 없는 완벽한 성.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확 젖혔다. 눈부신 지중해의 햇살과 함께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하리는 순간적으로 눈을 찌르는 빛에 미간을 찌푸렸다. 와!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이 완벽한 고립을. 그가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강지훈이 지금쯤 미친 개처럼 너를 찾고 있겠지. 내 주식시장을 공격하고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는 이 섬의 존재조차 모르는데 그는 결코 너를 찾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하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함을 감지했다. 그는 강지훈의 공격 때문에 이곳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승자라는 것을. 하리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겨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집에 보내주세요. 그녀는 일부러 목이 잠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 마상태가 코웃음을 쳤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넌 이제 신하린 연구원이 아니야. 내 소유물이지. 내가 강지훈에게서 빼앗아온 가장 값비싼 트로피라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다. 하리는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지만 필사적으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유지했다. 그 표정 마음에 들어. 계속 그렇게 겁에 질려 있으라고.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며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중얼거렸다. 걱정 마. 이 지루한 생활도 곧 끝날 테니. 마침 내일 밤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더군. 인공위성 통신도 몇 시간 동안은 두절될 거야.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갈 거다. 넌 그곳을 사랑하게 될 거야. 폭풍! 통신 두절! 하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가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최적의 기회였다. 폭풍은 외부의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마상태는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다가 스스로 탈출의 시간과 명분을 그녀에게 알려준 셈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폭풍이 오기 전 내일 밤 남은 시간은 약 24시간. 마상태는 자신의 말 실수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의 관대함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이야. 섬 관리 놈이 네가 이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다고 보고하더군. 특별히 공수해 왔지. 이걸로 나만을 위한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 봐. 그럼 상을 줄 테니. 하리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옅은 황금빛 액체가 들어 있었다. 피렌체산 오리스 앱솔루트.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향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향료가 아니었다. 이것은 응답이었다. 그녀가 어떤 경로로든 흘렸던 메시지가 외부 세계에 닿았다는 증거였다. 강지훈, 그가 이 신호를 포착한 것이다.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마상태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선물에 감격한 것으로 오해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 또 보지. 나의 카나리아. 그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은 다시 한번 굳게 닫혔다. 마상태가 나가자마자 할인의 몸을 지탱하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리스 앱솔루트가 담긴 작은 병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희망과 기회,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선물하고 떠난 셈이었다. 하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없었다. 한 손에는 그녀의 예술과 영혼이 담긴 오리스 앱솔루트 병을, 다른 한 손에는 그녀의 생존 의지가 담긴 조잡한 잼병, 그녀의 무기를 들고 있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두 개의 병, 하나는 창조를, 다른 하나는 파괴를 상징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두 가지 모두를 손에 쥐었다. 내일 밤 폭풍이 몰아치는 시간, 이 지긋지긋한 새장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날개를 펼칠 것이다. 몰타의 한적한 항구. 아우라 그룹이 비밀리에 임대한 선박의 통제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지훈과 그의 핵심 팀원들은 프랑스에서 온 외교, 행랑 꾸러미가 해체되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방진복을 입은 기술 전문가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자 마침내 벨벳 상자에 담긴 작은 향수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렌체산 오리스 앱솔루트. 지금부터 작업 시작한다. 기술팀장은 레이저 스캐너로 병의 구조를 분석한 뒤 마이크로 로봇 팔을 이용해 병의 금속 캡 부분을 분리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안쪽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나노 회로가 심어진 캡으로 교체했다. GPS,
추적기, 음성 송신기, 그리고 우리 팀만이 감지할 수 있는 고주파 발진기까지 이 캡 안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다. 표면은 전파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웬만한 탐지기로는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이 작은 병뚜껑은 이제 단순한 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트로이의 목마이자 시나린의 위치를 알려줄 유일한 등대였다. 팀은 완벽하게 위장된 향수병을 원래의 포장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이 선물이 벨라 루나 섬으로 배달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기상팀 보고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슈퍼스톰이 벨라 루나 섬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소 5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겁니다. 완벽하군. 강지우는 작전 상황판 앞으로 섰다. 그 위에는 벨라 루나 섬의 3D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안 팀장이 최종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작전명 세이렌의 노래. 목표는 단 하나. 시나린 연구원의 안전한 구출입니다. 작전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침투. 폭풍이 절정에 달하는 22시. 저희 알파팀 6명은 스텔스 잠수정을 이용해 섬의 북동쪽 해안 레이더 사각지대로 접근합니다. 화면에 잠수정에서 내려 암흑의 바다로 뛰어드는 대원들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떠올랐다. 2단계 무력화. 알파팀은 해안 절벽을 등반하여 섬의 주 동력원과 통신시설을 파괴합니다. 폭풍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시스템 마비로 위장할 겁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고 내부 CCTV 시스템이 백업 전력으로 전환되는 순간 섬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3단계 구출. 그 혼란을 틈타 저는 브라보팀 2명과 함께 저택 내부로 진입합니다. 총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발신하는 신호를 따라 신연구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하여 퇴출 경로로 빠져나옵니다. 나는 강지훈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직접 가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안 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총수님은 이곳 지휘선에서 작전 전체를 통제하셔야 합니다. 현장은 변수가 많습니다. 총수님께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를 내려주셔야 저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안 팀장의 말이 옳았다. 그는 지휘관이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전체 작전을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브리핑이 끝나자 대원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비살상용 스턴건, 최첨단 야간 투시경, 소음기 달린 권총.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지독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벨라 루나 섬의 스위트룸, 시나린 또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마 상태가 던져주고 간 오리스 앱솔루트 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그 병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희망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는 족쇄였다. 그녀는 이 병이 방 안 어딘가에서 관찰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그녀는 병을 열어 향기를 맡으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향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공기 중에는 습기와 오존 냄새가 가득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마상태가 친절하게 알려준 그녀의 디데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다. 욕실 환풍구 덮개는 언제든 열 수 있도록 나사를 풀어두었다. 잼 병에 담긴 향기 폭탄은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때 몰래 숨겨둔 포크를 갈아 만든 조잡하지만 날카로운 비수도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두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그녀의 무기를 환풍구에 쏟아붓는 바로 그 순간 감시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녀는 오리스 앱솔루트 병을 바라보았다. 바로 저것이었다. 저것을 이용해야 했다. 점심 식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군인처럼 에너지를 비축해야 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쟁반을 배 식구로 내밀며 일부러 손을 떨어 쟁반 위에 물잔을 엎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감시자 아는 배 식구 너머에서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리는 그의 냄새로 알 수 있었다. 그의 경계심은 이미 바닥 수준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마침내 거친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먼 바다에서부터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저녁 식사가 들어왔다. 마지막 만찬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어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감시자의 교대 시간, 폭풍의 절정, 그녀의 움직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다. 밤 9시. 감시자 A의 근무가 끝나고 감시자 B가 오기 전 약 3분간의 공백, 방 안이 조명이 한번 깜빡였다. 폭풍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잠시 후 땅이 흔들릴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바로 지금이었다. 같은 시각 벨라루나 섬 앞바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성난 파도 속에서 작은 잠수정이 조용히 부상했다. 해치가 열리고 검은 잠수복을 입은 6명의 알파팀 대원들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지휘선 브릿지에서 강지훈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알파팀, 침투 시작. 행운을 빈다. 안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낮게 울렸다. 스위트룸안. 하리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마치
실수인 척 팔을 휘둘러 오리스 앱솔루트 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병기 카펫 위로 굴렀다. 그 순간 그녀는 침대 밑에서 향기 폭탄을 꺼내 욕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미리 열어둔 환풍구 덮개 안으로 지독한 악취가 나는 액체를 전부 쏟아부었다. 복도에서 감시자 A의 욕설과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향수병이 깨졌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다. 폭풍의 심장부에서 어두운 바닷속과 고요한 방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두 개의 계획이 마침내 하나의 새벽을 향한 사냥을 시작했다. 쨍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것과 동시에 시나리는 욕실 환풍구 안으로 끈적한 액체를 쏟아부었다. 심장이 귀 밑에서 뛰는 것 같았다. 성공이냐 실패냐 모든 것은 이제 몇 분 안에 결정될 터였다. 복도 저편에서 감시자 A의 거친 욕설과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젠장할 그 비싼 걸 깨뜨린 거야. 그가 그녀의 방문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환풍구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향기 폭탄이 복도의 공기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냄새가 순식간에 역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로 변했다. 마치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와 썩은 달걀 냄새, 그리고 코점막을 후벼 파는 후추 냄새가 뒤섞인 듯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끔찍한 냄새였다. 콜록, 이게 무슨 냄새야? 먼지 알레르기가 있던 감시자 A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멈출 수 없는 재채기가 터져 나왔다. 다른 복도에 있던 경비들도 이상한 냄새를 맡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섬의 북동쪽 해안, 절벽 위, 폭우와 강풍을 뚫고 암벽을 기어오른 알파팀이 마침내 목표 지점인 통신 및 전력시설에 도착했다. 목표 지점 도착 5초 후 실행. 안 팀장의 무전 신호와 함께 한 대원이 소형 EMP 전자기 펄스 폭탄을 주 전력 케이블에 부착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는 기폭 장치를 눌렀다. 꽉꽝. 마치 거대한 낙노해가 섬을 직격한 것처럼 벨라루나 섬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빌라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 전력으로 전환되기까지 몇 초간의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동시에 섬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빌라 내부의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할인이 만든 화학 물질의 미세 입자를 화재 연기로 감지한 것이었다. 암흑, 악취, 그리고 귀를 찢는 경보음. 빌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감시자 아이는 재채기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패닉에 빠져 허둥지둥 할인의 방문을 열었다. 규정상 그녀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콜록야, 너 괜찮? 컥.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 옆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할인이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쥔 날카로운 포크 손잡이로 그의 목 옆 경동맥 부근을 강하게 찔렀다. 비살상, 하지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급소였다. 감시자 A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리는 그의 허리에서 키카드를 빼앗아 들고 망설임 없이 복도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비상등의 붉은 불빛과 자욱한 영이, 실제로는 그녀가 만든 냄새 입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그려둔 지도를 따라 주방 쪽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한편 빌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마상태는 이 모든 상황에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떤 새끼야, 이 폭풍 속에 불을 낸 놈이 누구냐고. 그때 부하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다. 전무님, 죄수 신할인이 사라졌습니다. A가 당했습니다. 마상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그가 새장 속에 가둬두었던 연약한 카나리아가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년이 나를 상대로 감히 그는 벽에 걸려있던 권총을 집어들었다. 내가 직접 잡는다. 그년을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빌라의 1층 로비. 안 팀장이 이끄는 브라보 팀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의 손목에 찬 단말기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추적기 신호가 잡히지 않아 아마 원래 방에 두고 나온 것 같다. 젠장, 우리가 한 발 늦었어. 아, 바로 그때 무정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지휘선을 떠나 소형 고속정을 타고 섬에 접근한 것이었다. 안 팀장, 들리나? 내가 외부 CCTV 해킹에 성공했다. 신할인 연구원. 지금 동쪽 테라스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마상태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 알겠습니다. 안 팀장과 대원들은 즉시 동쪽 테라스를 향해 달렸다. 하리는 마침내 빌라의 끝, 거대한 유리벽으로 된 온실 테라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성난 폭풍우가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여기까지다. 이 여우 같은 년. 등 뒤에서 마상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돌아보자. 광기에 찬 눈으로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마상태가 서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증오에 찬 얼굴이 드러났다. 내까짓 게 감히 날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넌 여기서 죽는 거야. 그리고 강지훈 그놈은 평생 너를 찾으며 고통 속에서 살게 되겠지. 그가 방가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이었다. 총 내려놔. 마상태, 안 팀장과 브라보 팀이 온실 양쪽에서 나타나 그를 포위했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의 몸을 향했다. 궁지에 몰린 마상태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할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에 팔을 감고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인연 머리를 날려버릴 거다. 팽팽한 대치 상황. 안 팀장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인질로 잡힌 할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마상태의 품 안에서 일부러 겁에 질린 척 몸을 떨며 그의 균형을 미세하게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그의 발등을 하이힐 굽으로 힘껏 내리찍었다. 악, 마상태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찰나 할인은 품 속에 숨겨두었던 오리스 앱솔루트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그 액체 전부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후각에 대한 테러였다.
수백 송이의 아이리스 꽃을 농축한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파우더리한 그의 향기가 그의 코와 눈을 덮쳤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감각의 공격에 그의 뇌가 마비되었다. 단 1초의 빈틈. 안 팀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탕! 소음기 달린 권총에서 발사된 고무탄이 마상태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마상태가 총을 떨어뜨리자마자 대원들이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폭풍구가 몰아치는 테라스에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리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직접 섬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분노, 그리고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폭풍은 여전히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벨라루나 섬에서의 전투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벨라루나 섬의 새벽은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밤새 섬을 핥히던 바람은 잠잠해졌고 빗줄기에 씻겨나간 세상은 투명한 유리처럼 맑았다. 동쪽 하늘에서 번져오는 여명의 빛이 젖은 대지를 비추자 지난밤의 광기는 마치 긴 악몽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마상태와 그의 용병들은 소리 없이 섬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국제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아우라 그룹의 비공식 팀에 의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하여 제3국의 비밀 시설로 이송될 터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법의 심판이 아닌 강지훈이 정한 방식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태산그룹의 법무팀도 그의 아버지가 가진 권력도 닿지 않는 곳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여전히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신하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옷의 온기가 지난 열흘간 그녀를 짓누르던 지독한 한기를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정들이 두 사람의 시선 속에서 오고 갔다. 강지훈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하린의 눈에는 지독한 싸움을 끝낸 자의 피로함과 자신을 찾아와 준 단 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고마움이 서려 있었다. 떠나갑시다.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태산그룹을 덮친 것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였다. 마상태의 납치 및 폭행 혐의는 피해자인 신하린의 증언과 아우라 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동시에 강지훈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일제히 싹을 틔웠다. 태산그룹의 분식회계, 해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의혹들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했다. 재벌 3세에게 납치되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천재 여성 연구원. 언론은 그녀를 향기를 무기로 싸운 잔 다르크라고 칭송했다. 아우라 그룹의 향수 에테르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그녀는 단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하리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물러섰다. 그녀는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아우라 그룹 연구실로 복귀했다. 연구실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연구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가 가득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의 의견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신하린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강지훈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시오의 집무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인이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의 무게는 숨길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피렌체산 오리스 앱솔루트가 담긴 새로운 향수병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향기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자를 닫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나린 씨, 당신은 위기 속에서 나보다 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고 내 팀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향수 개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도 갖지 못한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신설될 미래 전략 기획실의 총괄실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향기라는 무기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하는 자리입니다. 연구실에만 있기에는 당신의 재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연구원에서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의 수직 상승. 하지만 하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읽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나 보호해야 할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저 차가운 빌딩 숲 안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욕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향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옅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만든 향수는 스스로 이야기하게 두는 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면 흥미로울 것 같군요. 그것은 수락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무실 안을 채운 고요함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벨라 루나 섬의 테라스에서 나누었던 그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에필로그. 개월 후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시나리는 단상에 서서 다음 분기 신규 사업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에 앉은 모든 임원을 압도했다. 강지우는 회장석에 앉아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발견한 보석은 시련이라는 불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영롱하게 벼려져 이제 그룹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있었다. 신데렐라는 왕자의 구두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유리 구두를 깨뜨려 무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왕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왕자는 기꺼이 그녀와 함께 그 지도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오늘 브리핑 완벽했습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총수님의 기대에 부응했을 뿐입니다. 하린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새로 찾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의 바질 향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하린의 입계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물론입니다. 그 향기, 제가 한번 분석해 봐야겠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교향곡은 이제 막 첫 번째 악장을 시작하고 있었다.